너희 조상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 신이었대. 와, 거의 뭐 진짜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정도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주인이에요? 대단하네, 얘네들. 안녕하세요, 미야국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주변에 있는 너무나 귀여운 고양이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너무나 궁금한 내용입니다. 고양이의 역사, 일단 아주 long time ago 고양이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얘네들 또 조상이 있습니다. 이 조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뭔가 들판에서, 야생에서 출발했겠죠. 한국 고양이도 있고 뭐 아메리칸 숏헤어도 있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고양이들의 조상을 찾아서 이 털을 모아 뽑아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야생 들고양이도 여러 가지 이렇게 나뉘는 품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펠리스 실베스트리스 리비카라는 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양이들의 바로 조상. 수렵채집의 뜻은 뭔가요? 중요한 건 어디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막 따먹어. 떨어지면 또 딴 데 가. 막 사냥해. 씨가 말라. 또 딴 데로 가. 어느 날부터인가 인간들이 농사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정착한 땅에서 씨를 뿌리고 거기서 훨씬 많은 수확을 얻어서 저장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된다라는 의미이잖아요. 개는 언제부터 인간하고 같이 살았을까요? 수렵 채집 시절. 사냥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고양이는 수렵 채집 시기에 고양이가 인간과 함께 있다는 거는 서로 간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 그런 시점이었고 이제 농경 시대가 되고 곡식을 저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곡식 저장하면 뭐가 꼬입니까? 쥐요. 그렇죠. 아무리 곡식을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야 이거면 1년 동안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네 해놓는다고 해도 쥐가 들끓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 시절에 코스트코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쌀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사실 최근에도 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얼마나 그 시절에는 먹을 것이 귀했겠습니까? 그때 쥐약이 있었을까요? 쥐 덫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쥐가 날쌔요. 쥐를 맨손으로 잡는 거는 사실 인간이 거의 하기 불가능합니다. 큰 동물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그 시기에 마침 야생 고양이 펠리스 실베스트리스 리비카 얘네들 중에 이런 조그마한 날짐승들이 엄청 몰려있는 장소를 발견하게 된 거죠. 거긴 누가 있어? 인간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날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냥 혼자 사는 고양이들이 인간의 근처에 온다는 거는 엄청난 큰 모험이었어요. 고양이들 중에서도 겁이 없는, 겁을 상실한 고양이들만 저기 커다랗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무서운 애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 먹을 게 많아.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인간과 관계성을 맺기에 적합한 친구들만이 지금의 우리가 아는 고양이가 된 겁니다. 고양이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선조격이 되는 5가지 품종들이 있는데 펠리스 실베스트리스 리비카만 인간과 관계성을 맺을 만큼 겁대가리가 없었던 거죠. 걔네들은 멸종됐을까? 이 친구들은 지금도 그냥 들고양이로서 야생동물로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어떤 과학자가 이 중에 한 아종을 실베스트리스 리비카처럼 인간과 관계성을 맺는 품종으로 개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실패, 순화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맺고 하나의 반려동물이 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노력한다고 형성되는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인간도 노력하지만 이 반대편에 있는 동물 자체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개와 고양이들처럼 뭔가 우리의 반려동물로서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이거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고양이가 정확히 몇 년 전에 인간과 처음으로 관계를 맺었는지 이걸 알려면 뭔가 인간하고 같이 있는 모습의 벽화가 나오던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증거가 2004년에 지중해 키프로스 섬에서 나왔어요. 지금 기준에서 9,500년 정도 전으로 생각되는 무덤에 인간과 고양이가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10,000년 전부터 인간과 고양이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생활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록적으로 고양이가 인간과 함께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는 기원전 4,000년 전. 이때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바스테트라고 하는 달의 여신으로서 숭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집트 시대를 보면 고양이에 대해서
다양한 역사들이 있어요. 고양이와 비슷한 얼굴 생김새를 담기 위해서 얼굴에 수염을 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칼로요? 네, 이런 모양을 억지로 얼굴에 새기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그리고 고양이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있기까지 합니다. 신성한 고양이를 해외로 그냥 밀반출되는 거를 원천봉쇄,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만약에 죽이는 경우에는 최대 형벌 사형까지 여신이었기 때문에 이만큼 숭배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외 반출을 금지했어도 이 고양이 반출이 안 됐을까요? 페니키아 무역상들이 몰래 밀수출해가지고 네, 북아프리카, 남부 유럽 같은 데다가 또 고양이를 이렇게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껴도 퍼뜨려집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너무 예쁘니까. 신성한 고양이.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전쟁도 일어납니다. 기원전 525년에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침공을 해요. 어떤 전술을 썼을까요? 고양이 권법. 오, 맞아요. 맞아요? 고양이를 방패 앞에 매달고 싸웠어요. 에? 신을 매달고 싸우니까 활을 쏴 못 쏴. 너무나 손쉽게 펠루시움이라는 성을 함락했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이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침공하고 나서 신전도 다 박살내버려요. 거기에 신전에 살고 있던 고양이들을 페르시아에도 모시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참 고양이는 역사가 파란만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란만장한 역사가 여기서 끝이 나느냐? 이제부터 시작 아니에요. 고양이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스가 이집트를 또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는 고양이에 대해서 그래도 인식이 좋았어요. 여신의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의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 고양이가 여전히 디아나라는 여신으로 숭배를 받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숭배를 받던 그런 시대에서 통칭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기원 후 391년부터는 고양이 숭배를 완전히 금지시켜버려요. 이 디아나라는 여신의 남자 형제 중에 루시퍼, 약간 악마의 대명사 같은 이 루시퍼를 유혹하기 위해서 고양이로 변신을 했다 라는 스토리가 디아나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악마와 연결되고 뭔가 마술을 부리고 변신을 하고 이런 이미지가 여기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의 신으로 숭배받던 시기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종교가 변화되면서 오히려 부정당해야 되는 잘못된 유물 같은 개념이 고양이가 되어버렸네요. 특히나 마녀 사냥하면서 고양이랑 마녀를 완전 묶어가지고 진짜 보이는 족족 그냥 태워 죽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 고양이의 개체수가 확 줄어드는 중세 유럽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이때 우리가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흑사병. 이 흑사병이라는 질병은 걸리게 됐을 때 피부가 다 썩어가지고 까맣게 변해서 완전 죽게 되는 여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세균에 의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건데 쥐 벼룩이 숙주입니다. 고양이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고양이 개체수는 확 줄고 쥐의 개체수는 확 늘어나는 시기, 마침 그 시기가 겹친 거죠. 이렇게 박해를 당하던 고양이가 신분 회복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술 작품들이 정말 많이 탄생하는 바로 그 시기인데 그때부터는 고양이가 다시금 사랑을 받는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양이들이 인기를 그럼 다시 또 얻기 시작하는 어떤 타이밍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또 여왕님이 최고의 인플루언서. 진짜 인플루언서다. 빅토리아 여왕은 1819년부터 1901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이거 고양이 기르면 되게 있어 보이네. 귀족들이 이제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을 하죠. 귀족들이 기르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돈 있는 상인들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다 이거 하네? 결국은 자연스럽게 평민 계급까지도 고양이가 보급되고 지금의 개와 동등한 위치에서 반려동물로서 대접받을 수 있었던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양이가 함께 살더라도 온전히 집고양이로 살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집에서만 고양이를 기를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올해
땅 이런 데를 파고 배변 배뇨를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집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벤토나이트 모래가 발견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완전히 우리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고양이들이 그렇게 하나둘씩 일반출을 해서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이집트에서 페니키아 상인들이 비싸게 이제 주변에다 팔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상인들이 팔아도 여기 좀 퍼져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집트가 이제 망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집트에서 이제 고양이를 데리고 나갈 거 아닙니까? 왜냐? 곡식을 지켜야 되니까 고양이를 이제 배에 태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배를 한번 타니까 더 멀리 퍼졌어요. 그리고 진짜 대단한 거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을 해나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고양이를 데리고 나가세요. 전쟁터에도. 왜요? 외로우니까. 그러면서 고양이가 진짜 전 세계에 그냥 쫙 퍼졌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거 오늘 다 못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고양이가 어떻게 들어왔고,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들 중에서는 누가 좋아했는지, 그리고 이 고양이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옆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주인이에요? 대단하네, 얘네들. 정말 인류 역사상 고양이만큼 인간에게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동시에 받았던 그런 동물은 없을 겁니다. 자, 미아홍철과 함께 따르는 냥냥 즐거우셨나요? 재밌으셨나요? 그랬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 신이었대. 아빠 집사로 부려먹는 정도면 충분하니?